나는 윤지후, 올해 49이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아파트에 살며 남편과 딸과 함께 지내는 소위 중산층 주부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내 삶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안엔 평범이라는 단어는 절대 들어맞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실 탁자 위엔 깨진 유리컵 조각이 널브러져 있고 딸은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나를 혐오의 눈으로 쳐다보며 소리 지른다. 남편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문자를 보내도 답은 없고 전화는 받지 않는다. 집 안은 분명히 사람이 3명인데 나는 철저하게 고립된 기분이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내 인생은 여기까지 무너져야만 했을까? 23. 그때의 나는 아주 어렸다. 세상 물정 모르는 채 사랑에 빠졌고 그 남자를 믿었고 임신을 했다. 말하면 결혼해 줄 줄 알았다. 책임질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사라졌다.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회사에 찾아가니 이미 퇴사한 뒤였다. 뱃속에서 자라는 생명을 느낄 때마다 공포와 사랑이 뒤섞였다. 부모님께 털어놨을 땐 싸늘한 반응이 돌아왔다. 지우고 와, 당장. 하지만 나는 지우지 못했다. 못 낳겠다는 말이 아니라 지우지 못했다. 그 아이는 나에게 아무 죄도 없었다. 오히려 세상에 홀로 태어나게 될 그 애가 너무 가여웠다. 작은 고시원방, 낡은 이불 위에서 나는 홀로 진통을 견디며 딸아이를 낳았다. 작고 빨갛게 우는 그 아이는 내 심장을 쥐어뜯는 듯한 감정으로 나를 덮쳤다. 하지만 현실은 감정을 허락하지 않았다. 돈도, 가족도, 도움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뿐이었다. 나는 아이를 경기도 파주에 있는 성은 보육원에 맡겼다. 등록된 이름도 가짜였고 주소도 엉터리였다. 아이의 손을 꼭 잡은 채 나는 직원에게 말했다. 잠깐만요. 이 아이 꼭 잘 키워주세요. 나중에 제가 다시 데리러 올게요. 나는 그렇게 약속했지만 돌아서며 울부짖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내 발목을 붙잡았지만 결국 나는 도망쳤다. 시간은 비정하게 흘렀다. 그 후 나는 과거를 없던 일처럼 덮었다. 아니, 덮었다고 믿었다. 5년이 지나고 지금의 남편 박태석을 만났다. 그는 모범적인 은행원이었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가진 상처를 묻지 않았다. 나는 그가 준 안정감에 기대어 결혼을 했고 딸 하은을 낳았다. 하은은 순하고 예쁜 아이였다. 내게 늘 엄마 최고야 라고 말하던 천사 같은 아이. 그 아이 덕분에 나는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내 안에 지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다. 잊으려고 해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 아이의 얼굴. 아이를 맡기던 날 불 꺼진 보육원 볼도에서 울부짖던 아기 울음소리가 아직도 귀에 들리는 것 같았다. 남편에겐 그 아이의 존재를 말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혹시라도 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지금 내가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으니까. 모든 것은 그렇게 조용히 지나가는 듯했다. 적어도 그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오기 전까진. 정소진. 남편 회사의 계약직 신입사원이라고 했다. 처음엔 단순한 친절이라 생각했다. 남편이 가족같이 지낸다며 자취방 공사가 길어진다며 몇 주 정도만 재워달라고 했을 때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받아들였다. 애 혼자 고생하는데 우리가 도와줘야지 뭐. 그 말에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고 딸 하은도 처음엔 반가워했다. 하지만 소진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무언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하은은 이상하게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게 되었고 남편은 점점 말수가 줄었다. 거실에서 나누는 둘의 속삭임과 부엌에서 느껴지는 묘한 눈빛들. 나는 어렴풋이 느꼈다. 이 여자는 뭔가 숨기고 있다. 내가 만든 가족 안으로 천천히 아주 조용히 침투해 들어오는 존재. 하지만 그 실체가, 그 정소진이라는 여자가 내가 보육원에 부렸던 내 친딸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내가 잃어버린 딸이 지금 내 딸 하은과 남편을 손에 넣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세상이 천천히 무너지는 게 이런 기분일까? 소진이 우리 집에 들어온 지 2달쯤 되었을 무렵부터 나는 점점 내 집에서 이방인이 되어가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처음엔 그저 남편의 회사 후배, 자취방 공사로 잠시 우리 집에 머무는 처지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녀는 처음부터 이곳을 점령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듯하다. 소진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내가 하던 일을 하나 둘씩 대신했다. 밥상을 차리고 하은의 도시락을 싸고 남편에게 웃으며 커피를 내주었다. 그 모습이 언뜻 보기엔 다정하고 공손해 보여 오히려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자책도 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녀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하은은 나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엄마는 좀 오바해. 엄마는 진짜 옛날 사람 같아. 처음엔 사춘기인가 했다. 친구 따라 유행을 쫓고 엄마를 창피해하는 시기라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열린 하은의 방문 너머로 들려온 대화는 나를 낯선 공포에 떨게 했다. 넌 몰라. 진짜 엄마는 어떤 사람인지. 난 다 봤어. 그 여자 웃으면서도 널 얼마나 무시하는지. 소진의 목소리였다.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문틈으로 엿듣는 내 심장은 귀 옆에서 요동쳤고 다리에 힘이 풀릴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하은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더 무서웠다. 반박하지 않는다는 건 받아들였다는 뜻이니까. 그날 이후 하은은 완전히 달라졌다. 내 말을 무시했고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소진이 부엌에서 내 앞치마를 두르고 아침을 차리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나는 주방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고 싶었다. 이제 제가 할게요. 지호 씨는 좀 쉬세요. 소진은 나를 이름으로 불렀다. 마치 친구라도 되는 양 혹은 나를 이 집의 여주인이 아닌 그냥 하숙집 아주머니쯤으로 여기기라도 하는 듯한 말투로 그녀는 우리 가정의 중심으로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침투하고 있었다. 그리고 남편 태석은 변했다. 그는 말수가 줄었고 집에 와도 TV를 켠 채로 말이 없었다. 소진과는 낮은 목소리로 농담을 주고받았고 나는 대화에서 배제된 채 식탁 위에서 투명인간이 되었다. 결정적인 날은 내가 남편의 지갑을 회사로 가져다 주러 간 날이었다. 회사 앞 골목에서 우연히 마주친 장면은 내 눈을 의심케 했다. 차 안. 운전석에 앉은 남편 옆자리엔 소진이 있었다. 그녀는 그의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았고 남편은 그 손을 피하지 않았다. 둘은 웃고 있었다. 친밀하고 따뜻하게. 그 장면은 내 모든 의심에 불을 질렀다. 집에 돌아와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저녁을 차렸다. 식탁에서 모두가 소진이 만든 반찬을 칭찬하는 가운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 대신 밥알 하나하나를 씹으며 눈물을 삼켰다. 며칠 뒤 소진은 또 다른 술을 뒀다. 이제 나가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오래 신세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하은은 울면서 소리쳤다. 언니 가지 마. 엄마가 자꾸 눈치 줬지. 엄마 왜 그래? 왜 언니 미워해? 남편은 딸을 달래는 척하면서 내게 냉정하게 말했다.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알아? 소진이 불편하게 하는 것도 이제 좀 그만해.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다. 딸도 남편도 모두가 소진의 편이었다. 그녀는 결국 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거실에 누워 TV를 보았고 하은과 남편은 그 곁에서 웃고 떠들었다. 나는 점점 이 집에서 무언가 지워져가는 기분을 느꼈다. 그때 처음으로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단단하게 굳어졌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건 계획이다. 정소진은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여기에 온 거다. 하지만 왜? 대체 이유가 뭘까? 나는 몰랐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른다. 그녀가 누군지, 왜 이런지. 하지만 본능이 말했다. 이 여자는 절대 평범한 존재가 아니다. 정소진은 우리 집에서 이제 손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식구였고 심지어는 때로 주인 같았다. 아침에 내가 일어나기 전부터 식탁에 밥이 차려져 있었고 딸 하은의 머리는 내가 아닌 그녀가 빗어줬다. 남편 태석은 이제 나보다 그녀와 대화를 더 많이 나눴다. 집안에 나의 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마치 누가 내 존재를 조금씩 지우고 있는 것처럼 아무도 내 눈빛 하나, 말 한마디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어느 날이었다. 하은이 시험 결과가 좋지 않아 내가 조심스럽게 한마디 했을 때였다. 하은아, 이번 시험은 조금 아쉽더라.
다음엔 계획 좀 세워보자. 하은은 짜증 섞인 눈으로 나를 보더니 소진 쪽으로 몸을 돌렸다. 언니는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괜찮다고 해줘. 소진은 그 말에 살짝 웃으며 내게 눈을 마주쳤다. 그 웃음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공부가 인생 전부는 아니야. 스트레스 받지 마. 그녀의 말은 겉보기엔 자상하고 따뜻했다. 하지만 그 말 하나하나가 날 깊은 구덩이로 밀어넣고 있었다. 나는 엄마로서, 아내로서 점점 투명해지고 있었고 그 자리를 소진이 메워가고 있었다. 며칠 뒤 나는 우연히 하은의 방에 놓인 노트를 보게 되었다. 평소엔 사적인 물건을 절대 건드리지 않았지만 하은이 두고 간 가방이 이상하게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적힌 메모 하나가 나를 멈춰 세웠다. 가짜 엄마한테 받은 상처는 진짜 언니가 치유해줘. 붉은색 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였다. 가짜 엄마. 그 말은 내 폐를 찌르는 쇠조각처럼 꽂혔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은이 내 친딸이 아니라는 말인가? 아니면 내가 진짜 엄마가 아니라고 누군가 세뇌하고 있는 걸까? 그 의심은 밤새도록 나를 물고 늘어졌다. 며칠 후 나는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소진이 거실에서 남편 태석의 셔츠 단추를 손수 잠가주고 있었고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나는 방문 틈 사이로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식은 땀이 났다. 단순한 착각일까? 하지만 그 미소, 그 거리감 없는 스킨십은 도저히 선을 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집안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벽이 되는 느낌이었다. 나 혼자만 대화를 하지 않았고 모두가 나를 피했다. 하은은 방에만 들어가 있었고 남편은 회식 핑계로 늦게 들어왔다. 그리고 그날 나는 서재 서랍에 발견한 낡은 편지를 통해 다시 한 조각의 퍼즐을 맞췄다. 윤소미, 성은 보우건, 2001년 입소, 윤지후, 모, 이름, 보우건, 그리고 나의 이름. 나는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다. 소진, 아니, 소미. 그녀는 내가 보우건에 맡긴 내 친딸이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니 그녀의 모든 행동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하은에게 다가가고 나를 고립시키고 남편과 묘하게 선을 넘는 듯한 태도들. 그녀는 내게 복수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다. 다음 날 남편 태석의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나는 보험 서류를 발견했다. 내 이름으로 된 생명보험, 계약자, 남편, 1차 수익자, 박하은, 2차 수익자, 정소진. 나는 손이 떨려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숨이 가빠졌다. 그녀는 내 죽음 이후까지도 계산하고 있었다. 그날 밤 하은은 아예 나를 밀쳐냈다. 내가 식탁에서 너 언니 말만 듣지 말고 스스로 생각 좀 해봐 라고 하자 하은은 식탁을 치며 소리쳤다. 그만해. 언니가 더 엄마 같아. 적어도 나한테 거짓말 안 해. 나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소진은 웃고 있었다. 침착하게, 너무도 여유롭게.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나를 바라보며 물 한 잔을 마셨다. 그리고 나짓이 말했다. 당신은 모든 걸 가졌잖아요. 딸도, 남편도, 집도. 이제 좀 나눠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녀는 내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기 위해 계획을 세웠고 집요하게 하나씩 실행하고 있었다. 나는 그날 밤 몰래 그녀의 방에 들어가 핸드폰을 뒤졌다. 녹음 파일, 사진, 수첩. 그 안엔 나를 감시하고 기록한 내용들이 가득했다. 오늘 윤지후, 하은에게 소리침, 감정 통제 무너지고 있음, 계획 진행률 70%. 소름이 끼쳤다. 이건 게임이었다. 그녀가 설계한 복수 시나리오. 그리고 나는 무너졌다. 거실 소파에 앉아 새벽까지 울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나는 조용히 서랍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그리고 집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거짓말,
그녀의 조작, 그녀의 복수를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그날 이후 나는 달라졌다. 말수는 줄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내 속에서 독처럼 차오르던 절망이 이제는 분도로 바뀌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소미야, 널 버린 죄값 내가 받겠다. 하지만 내 가족을 건드린 대가는 너도 받아야 해. 소진, 아니, 소미. 내가 낳고도 버렸던 아이. 지금 내 집안에서 내 남편과 내 딸을 조종하며 웃고 있는 여자. 그녀를 처음 안았을 때 작고 여렸던 손. 하지만 지금 그 손은 내 가정을 찢고 있었다. 하은은 여전히 그녀를 언니라 불렀다. 그리고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녀의 입에서 언니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차라리 귀를 막고 싶었다. 나는 엄마다. 이 집의 엄마다. 그런데 어느새 나는 그 여자가 되어 있었다. 며칠 전 남편 태석과 소진이 거실에서 마주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보았다. 지훈은 착한 여자야. 근데 너무 착해서 문제야. 소진은 잔을 기울이며 웃었다. 그 착함이 사람 하나 망가뜨리는 거예요. 태석이 잔을 받으며 말했다. 너도 좀 망가졌었지? 소진은 잔을 내려놓고 태석을 바라보며 묘한 눈빛으로 말했다. 망가뜨린 사람이 누구였는진 중요하지 않아요. 복구는 안 되거든요. 내 심장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날 알고 있었다. 확신할 수 있었다. 나는 숨을 참고 돌아섰다.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양변기에 엎드려 토하고 또 토했다.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다. 나는 이제 무엇을 잃은 걸까? 가족? 정체성? 아니, 인간다움. 다음 날 아침 소진이 일부러 들으라는 듯 하은에게 말했다. 하은아, 혹시 언젠가 엄마가 널 속였단 걸 알게 돼도 나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지 마. 하은은 멈칫하며 물었다. 엄마가 무슨 거짓말을 했는데? 소진은 씩 웃으며 말했다. 그건 나중에 네가 직접 알게 될 거야. 그 말은 칼이었다. 목을 겨누는 칼. 나는 이제 알았다. 그녀는 모든 걸 망치고 떠나려는 거였다. 아니, 떠나는 것도 아니었다. 이 집을 차지하려는 것이다.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입던 옷을 입기 시작했고 내가 쓰던 핸드크림을 사용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으며 중얼거렸다. 엄마란 말 한 번쯤 들어보고 싶었는데. 나는 침실 문을 닫고 손톱이 부러지도록 주먹을 쥐었다. 이제 이 여자는 내 인생 전체를 베끼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그날 밤 하은이가 친구와 외박을 나갔고 남편은 술자리에 늦는다고 했다. 집엔 나와 소진, 단 둘. 소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따르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녀는 태연하게 말했다. 같이 한잔 할래요? 어차피 오늘 우리밖에 없잖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넌 도대체 왜 이러는 거니? 소진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하은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남편한테는 왜 그렇게 가까이 붙는 건데? 그리고 날 왜 이렇게 무시해? 소진은 잔을 탁 내려놨다. 이제야 물어보네? 엄마는 예전에도 그랬어. 항상 늦었지. 순간 숨이 멎었다. 뭐라고? 소진은 웃었다. 그 웃음은 미쳤다. 엄마, 맞잖아요. 기억나요? 2001년 7월 29일 성은 보육원 윤소미 버린 날.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소미? 너 소민이? 그래요. 드디어 맞췄네. 엄마. 내 입에선 비명이 나올 뻔했다. 하지만 나는 입을 틀어막았다.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소리 없는 오열을 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 그 한마디면 돼요? 나는요, 매일 밤 자면서 엄마 꿈 꿨어요. 버리지 말라고, 한 번만 다시 데리러 와달라고 빌었어요. 소진의 눈엔 눈물이 없었다.
그런데 엄마는 안 왔지. 그날부터 나한테 세상은 죽었어요. 나는 무릎 꿇고 빌었다. 정말 미안해. 어린 엄마였어. 너무 무서웠고 아무것도 몰랐어. 그녀는 내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그럼 왜 이제 와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왜 하은이랑 웃고 남편이랑 밥 먹고. 그게 내가 가졌어야 할 삶인데. 나는 울며 외쳤다. 그게 널 위한 거였어. 나 같은 엄마 만나면 불행할까봐. 소진은 크게 웃었다. 그 웃음은 날 조롱하는 것이었다. 거짓말? 엄마가 무서웠던 건 내 인생이 아니라 엄마 인생이 무너질까봐였잖아.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옆에 놓인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우리 가족 아주 멋진 추억 만들었어요. 영상으로 다 찍었거든요? 나는 눈을 부릅떴다. 무슨 소리야? 소진은 핸드폰을 내 얼굴에 들이밀었다. 이 집의 추악한 진실, 가족의 민낯, 당신이 딸을 버린 죄, 남편이 날 바라보는 눈빛, 하은이의 고백까지 다 있어요. 나는 핸드폰을 치워버렸다. 그만해. 그게 무슨 짓이야. 소진은 조용히 일어나 나를 내려다보았다. 엄마, 이건 죗값이에요. 나는 당신 인생을 뺏고 싶은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제 상처가 당신 가슴에 박혔으면 했던 거죠.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다. 나는 남겨진 와인잔을 바라보았다. 붉은 액체가 천천히 식탁에 번져갔다. 그건 피처럼 보였다. 내 심장이 무너져 가고 있었다. 지금까지 숨겨왔던 죄가 이 밤을 삼켜버렸다. 그날 밤 나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식탁 위에 남겨진 와인잔이 비릿하게 식은 채 빛을 잃고 있었고 그 옆에서 나는 텅 빈 눈으로 앉아 있었다. 소진이 나가고 문이 닫힌 그 순간부터 나는 내가 누군지조차 모르겠는 상태가 되었다. 소미야, 왜 이렇게 됐니? 그렇게 중얼거리며 혼잣말을 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내 머릿속 어딘가에선 무언가 또각또각 돌아가고 있었다. 이 상황을 되돌릴 수 있을까? 아니, 적어도 하은이라도 지켜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도 내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라도 이 모든 진실을 들춰내야 했다. 나는 먼저 며칠 전 설치해뒀던 몰래카메라의 메모리 카드를 꺼내 컴퓨터에 연결했다. 거실, 부엌, 서재, 내 방. 네 군데에서 녹화된 영상들이 몇 시간 단위로 정리되어 있었다. 심장이 떨렸다. 내가 뭘 보게 될지 두려웠지만 동시에 반드시 봐야만 했다. 첫 번째 영상. 밤 11시 13분. 소진. 부엌에서 와인잔을 낚으며 혼잣말. 이 집 정말 역겨워.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치욕스러운 줄 알아? 하은이. 넌 진짜 엄마가 누군지 알면 날 어떻게 볼까? 나는 숨을 죽였다. 내 딸에게 이런 감정을 심고 있었던 거다. 하지만 이어진 그녀의 말이 나를 분노하게 했다. 태석 씨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됐어. 이제 하은이만 제대로 무너지면 끝이야. 완벽하게 이 집을 뒤집을 수 있어. 그 말에 손이 떨렸다. 그녀는 단지 상처받은 딸이 아니었다. 이건 철저한 복수극이었다. 나는 다음 영상으로 넘겼다. 오후 3시 27분. 하은의 방. 소진이 하은과 함께 그림을 보고 있었다. 너도 느꼈지? 엄마가 널 항상 실망스럽게 보는 거. 아니야. 그건 그냥. 괜찮아, 하은아.
난 네 편이야. 그리고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 거야.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하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다. 그건 믿기 시작한 눈이었다. 나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이대로라면 하은도 결국 나를 떠날 것이다. 지금은 아직 늦지 않았다. 나는 바로 USB 복사를 시작했다. 동시에 영상 몇 개는 외장 하드에 이중 저장했다. 그리고 작정하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소진이 샤워를 하는 틈을 타 그녀의 방에 들어갔다. 그녀의 노트북은 잠금이 걸려 있었지만 침대 밑에 숨겨진 다이어리는 열려 있었다. 하루하루 날짜별로 계획이 적혀 있었다. 1월 10일. 태석과 단둘이 영화. 분위기 자연스럽게 유도. 1월 14일. 하은과 감정 공유. 엄마의 실망감 강조. 2월 2일. 보험 서류 위치 확인. 변동 가능 여부 체크. 나는 다이어리를 통째로 촬영했다. 손이 떨려 제대로 지키지 않았지만 중요한 건 기록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 3월 목표. 엄마, 이 집에서 나가게 만들 것. 무너지게. 내 마음처럼. 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울 수 없었다. 이제 울 시간이 아니었다. 반격을 시작해야 할 시간이었다. 다음 날 나는 회사에 휴가를 냈다. 그리고 법무사를 찾았다. 남편 명의의 보험, 가족 재산 구조, 주택 소유권, 모든 것을 확인했다. 그 와중에 충격적인 사실을 또 알게 되었다. 우리 집은 남편 단독 명의였고 최근에 부동산 위임장이 하나 더 만들어져 있었는데 거기엔 정소진이 이름이 있었다. 이 위임장은요, 배우자 동의 없이도 일부 처분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법무사의 말에 나는 뒷머리를 부여잡았다. 그녀는 이미 집까지 넘보는 중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하은에게 작은 USB를 쥐어주었다. 혹시 네가 믿고 있는 언니, 그게 바가 아닐지도 몰라. 이거 꼭 혼자 있을 때 봐. 하은은 망설였지만 내 눈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소진은 여전히 웃고 다정했다. 하지만 나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칼날을 똑똑히 보고 있었다. 그녀는 내게 말했다. 요즘 좀 말라 보이시네요. 잘 드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 곧 속이 시원해질 것 같아서. 그녀는 그 말에 표정을 굳혔다. 아마도 내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걸 감지했을 것이다. 하지만 괜찮았다. 증거는 모였다. 그리고 나는 준비됐다. 나는 그날 밤 CCTV 영상 백업본, 다이어리 사진, 태석과 그녀의 대화 녹음본까지 전부 하나로 정리해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다음 날 하은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이게 사실이야? 언니가 일부러 그런 거야? 나는 손끝을 떨며 답장을 보냈다. 그래. 그리고 널 너무 사랑해서 난 진실을 감추지 않기로 했어. 이제 남은 건 하나뿐. 진실을 마주할 시간. 모든 준비는 끝났다. 증거도, 진실도, 마음도. 이 지옥 같은 가면극에 종지부를 찍을 날이 왔다. 나는 소진을 정면으로 마주보기로 했다. 더 이상 피해 다니지 않기로. 그리고 무엇보다 내 딸 하은에게 거짓을 남기고 싶지 않았다. 그날 아침 남편 태석에게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태석 씨, 우리 집안 얘기 좀 해요. 하은이 포함해서. 그는 핸드폰을 보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진지해? 나는 차분하게 미소를 지었다. 거실에서 보자. 소진 씨도 불러주세요. 그리고 하은도 불렀다. 나지막이 말했다. 오늘 진짜 가족 얘기할 거야. 네가 알아야 할 모든 것. 소진은 거실에 나타나서도 여유로웠다. 아예 준비된 연기자처럼. 이런 시간 좋네요, 가족끼리.
나는 노트북을 거실 테이블에 놓았다. 이미 모든 영상과 녹음, 사진을 하나의 폴더로 정리해둔 상태였다. 이건 우리 가족의 지난 몇 달간의 기록이야. 누가 어떤 의도로 무슨 짓을 해왔는지 다 담겨 있어. 하은이 놀란 얼굴로 나를 보았다. 무슨 소리야, 엄마? 나는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 첫 번째 영상. 소진이 와인잔을 들며 혼잣말 하던 밤. 하은이, 넌 진짜 엄마가 누군지 알면 날 어떻게 볼까? 태석 씨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됐어. 태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은은 화면을 보며 입술을 떨었다. 두 번째 영상. 그녀가 하은에게 말을 씹는 장면. 엄마는 널 실망스럽게 보고 있어. 넌 그런 엄마의 기준에 맞출 필요 없어. 세 번째, 녹음 파일. 태석과의 은밀한 대화. 요즘 지우가 예민해서 피곤해. 그럴수록 오빠는 더 제 편 들어줘야죠. 전 지우 씨보다 오래 참았어요. 하은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언니, 이게 뭐야? 진짜야? 소진의 얼굴은 하얗게 굳어 있었다. 하지만 이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걸 믿는 거야? 영상 편집, 녹음 조작. 요즘 기술 몰라? 나는 다이어리 사진을 꺼내 들었다. 이건 네 다이어리야. 계획, 날짜, 단계. 그 안에 너 자신이 있지. 태석은 손으로 이마를 집었다. 정소진, 대체 이게 다 뭐야? 소진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 깊고 날카로운 본색을 드러냈다. 그래요. 맞아요. 전부 다 내가 했어요. 왜? 궁금해요. 하은은 몸을 떨며 말했다. 왜 그랬어? 언니, 아니 도대체 뭐야? 소진은 하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난 너한테 언니가 아니야. 남보다 먼저 엄마에게 버림받은 첫째 딸이야. 정적. 모든 공기가 멈췄다. 뭐라고요? 태석이 중얼거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소진, 아니 소미는 내 딸이야. 고등학생 때 낳고 보육원에 맡긴 아이. 태석은 뒷걸음질을 쳤다. 충격으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는 나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없잖아. 말할 수 없었어. 아니, 말할 용기가 없었어. 그 애가 이렇게 날 찾아올 줄도 몰랐고. 소미, 아니, 소진은 피식 웃었다. 그래, 엄마는 항상 그래. 자신이 상처받을까봐 진실은 숨기지. 난 그 진실 속에서 20년을 버텼는데. 하은은 엉엉 울었다. 난 왜 몰랐던 거야? 나만 바보였어? 나는 그녀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하은은 몸을 피했다. 엄마도 언니도 다 무서워. 소미는 고개를 숙였다. 하은아, 난 너까지 상처 주려고 한 건 아니야. 나도 그냥 나 하나만 알아줬으면 했던 거야. 태석은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눈엔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다. 너는 우리를 완전히 농락했어. 복수는 네 방식이겠지만 그 안엔 사랑도 없었잖아. 소미는 마지막으로 내게 시선을 돌렸다. 엄마, 난 당신이 나를 버렸다는 죄책감을 평생 갖고 살기를 바랬고 그 바램은 이뤄졌어. 그녀는 거실을 떠났다.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나는 거실 한가운데 무너진 채 남겨졌다. 가족은 붕괴되었고 진실은 드러났고 나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다. 소미가 집을 나간 지 한 달. 그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 누구도 그녀의 행방을 몰랐다. 처음 며칠간은 모든 것이 무너진 듯했다. 하은은 말없이 방문을 걸어 잠갔고 태석은 밤마다 혼자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웠다. 그리고 나는 다시는 눈물이 마르지 않을 것처럼 울었다. 그러다 어느 날 등기우편 한 통이 도착했다. 보내온 사람, 윤소미. 나는 손을 떨며 그 편지를 열었다.
엄마, 그래도 나는 마지막에 엄마가 날 지켜보던 눈빛을 잊지 않으려고 해요. 복수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망가뜨리려 했지만 사실은 나 스스로가 더 망가져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멀리 떠나려고 해요. 이제는 나도 내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아요. 하은이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언젠가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한 날이 오겠죠. 그리고 엄마, 내가 당신을 용서하진 못했지만 이제 그 미움으로 나 자신을 찌르지는 않을게요. 잘 살아요. 진심으로. 나는 편지를 껴안고 울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소미가 내게 보낸 용기의 조각이었다. 그날 밤 나는 하은을 불렀다. 엄마가 너무 많이 숨겼지. 그게 널 지키기 위한 거였단 말이 변명처럼 들릴 거 알아. 하지만 정말로 엄마는 널 세상 무엇보다 사랑해. 하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조심스레 내 손을 잡았다. 언니, 아니, 소미 언니. 진짜 아팠겠다. 근데 우리도 많이 아팠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꽉 잡았다. 그래, 그 아픔, 이제 우리가 책임지고 치유하자. 그리고 태석. 그는 그날 이후 말없이 집을 떠났다.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를 보내왔고 남은 재산 분할에 대한 명세서도 함께였다. 나는 도장을 찍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내 아픔을 끝까지 모른 채 외면했던 사람. 그와의 인연도 이제 정리되었다. 시간이 흘렀다. 지금 나는 여성 상담소에서 일하고 있다. 버림받은 이들, 상처받은 이들,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과거를 안고 사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는다. 상담소 한쪽 벽면엔 작은 그림이 걸려 있다. 나무 한 그루. 뿌리가 뒤엉켰고 줄기는 꺾였지만 그 끝엔 새순이 돋아나 있었다. 나는 그 그림을 매일 본다. 그건 나였다. 그리고 소미였다. 하은이기도 했다. 우린 다 망가졌지만 다시 살아가기로 한 존재들이었다. 하은은 지금 고등학생이 되어 미술을 전공하고 있다. 자신만의 감정을 색으로 풀어내며 매일 무언가를 그리고 있다. 가끔은 소미를 그린다. 언니를 내 안에서 지워버리고 싶진 않아. 그 말이 너무 어른스러워 나는 눈물이 났다. 소미에 대한 소식은 없다. 하지만 가끔 상담소 앞에 무용구 기부 물품이 놓여 있을 때면 나는 직감한다. 그 아이가 다녀갔다는 걸. 그 중엔 오래된 스웨터가 하나 있었다. 내가 18살 겨울 소미를 안고 보육원에 갔던 날 입고 있던 그 스웨터. 그 아이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걸 나에게 돌려주고 싶었을 것이다. 나는 소미를 용서했고 나 자신도 용서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복수로는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하고 그 진실 위에 다시 삶을 쌓아 올리는 건 가능하다는 것도 나는 오늘도 상담소 창밖을 바라본다. 햇살은 따뜻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멀리서 들려온다. 그리고 난 기도한다. 소미야, 어디서든 잘 살고 있어. 너는 누구보다 강한 아이니까. 그리고 누구보다 사랑받아야 마땅한 아이니까.